자,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1924년,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았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으면서도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보여주는 범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동기가 뭐죠? 대부분 돈, 아니면 깊은 원한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사건에는 그 흔한 동기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상위 1%의 엘리트 청년들을 끔찍한 살인마로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벌써 사건의 미스터리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기분 안 드시나요? 시간은 192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시카고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켄우드였어요. 어느 날 평화롭게 하교하던 14살 소년 바비 프랭크스가 유괴된 뒤 아주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지 깊이 공감하실 텐데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최고급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 사회 전체가 완전한 패닉에 빠져버렸죠. 첫 번째 섹션, 끔찍한 비극 뒤에 숨은 천재들입니다. 대중들을 진짜 기절초풍하게 만든 건 범인들의 정체가 밝혀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범인들의 스펙을 한번 볼까요? 진짜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의 천재들이었습니다. 네이선 레오폴드는 무려 추정 IQ가 210이었고요. 15살에 명문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조류학 권위자였습니다. 공범인 리처드 로브는 대형 기업인 시어스 로벅 부사장의 아들에 17살의 나이로 미시건 대학을 최연소 졸업한 인물이었죠.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청년들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이유를 알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들의 너무 뛰어난 지능이 오히려 독이 돼버린 건데요. 두 사람은 당시에 프리드리 히드이체의 초인, 그러니까 위버맨시 사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제멋대로 해석해서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우월한 초인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지키는 얄팍한 도덕이나 법 따위는 안 지켜도 돼 라고 굳게 믿어버린 거죠. 일종의 지적 오만함이 괴물을 낳은 겁니다. 이런 끔찍한 우월감에 취한 두 사람은 그저 자신들이 완벽한 범죄, 즉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살인을 계획합니다. 길 가던 소년을 납치하고 흉기로 가격한 뒤 신원을 숨기려고 염산까지 붓고 시신을 버렸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시험해보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섹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완벽함을 자부했던 그들의 오만방자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시죠. 몇 달을 공들여 짰다는 그 대단한 완전 범죄 계획을 하루아침에 박살낸 건 정말 어이없게도 시신 유기 현장 근처에 툭 떨어져 있던 평범해 보이는 뿔테 안경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숫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3인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이 안경의 경첩이 워낙 특이하게 맞춤 제작된 거라서 당시 시카고 전체를 통틀어 이 안경을 산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잘난 천재들의 오만함이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 3명의 구매자 중 1명이 바로 네이선 레오폴드였습니다. 게다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보냈던 그 치밀한 협박 편지도 알고 보니까 예전에 자기들이 훔쳐뒀던 타자기로 쳤다는 사실까지 줄줄이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허무할 정도예요. 철저하게 계산했다던 그들의 살인 게임은 3일 만에 안경이 발견되고 불과 열흘 만에 두 천재가 줄줄이 자백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부했던 완전 범죄는 결국 그들 머릿속의 과대망상에 불과했던 거죠. 세 번째 섹션, 세기의 재판과 전설적인 변론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괴물 청년을 사형대로 보내느냐 마느냐. 법조계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재판이 시작됩니다. 범인들의 집안이 엄청난 부자라고 했잖아요. 가족들은 아들들의 사형만은 막아보냐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당시 미국 최고의 지성인이자 사형 반대론자였던 인권 변호사 클래런스 데로우를 전격 선임합니다. 이 데로우 변호사의 전략이 진짜 기가 막히고 위험했는데요. 대중과 배심원들이 이미 극도로 분노해 있으니까 배심원 재판을 과감히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뒤 판사 단독 재판을 이끌어냅니다.
그러고는 당시로선 아주 생소했던 최첨단 정신의학을 끌고 들어와요. 판사님, 이 아이들은 지능만 비정상적으로 높을 뿐이지 심각한 망상 속에 사는 정서적인 미숙아들입니다. 라고 주장한 거죠. 이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무려 12시간 동안 이어진 대로우의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한다면 우린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이 울림 있는 명연설은 살벌했던 법정의 공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결국 이 극적인 호소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판사는 이들의 어린 나이와 심리적 상태를 참작해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에 유괴죄 99년을 더한 어마어마한 형량을 선고합니다. 살아서 죗값을 치르라는 거였죠. 가까스로 교수대에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네 번째 섹션, 감옥 담장 안에서 엇갈린 운명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이 끔찍한 콤비의 삶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란 게 참 무섭습니다. 매력적이고 사교적이었던 로보는 감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다 30의 나이에 샤워실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수십 차례 찔려 아주 끔찍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에 네이설 레오폴드는 교도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라리아 생체 실험에까지 자원하며 평생 죗값을 씻으려 노력하죠. 결국 그는 노년에 가석방되어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문화적 유산. 100년도 더 된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지 법정 기록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적 오만함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 이 사건은 이후 수많은 대중문화에 깊은 영감을 줍니다.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로프는 물론이고요.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는 뮤지컬 스릴미가 바로 이 두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엘리트들의 비뚤어진 우월감이 주는 서늘한 공포, 그 완벽한 모티브가 된 셈이지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머리와 다 쓰지도 못할 엄청난 재산을 가졌더라도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싹 빠져버린다면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완벽함이라는 번지르르한 가면 뒤에 숨어있던 이 서늘한 민낯. 여러분은 오늘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